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탕평책으로 인해서 한계점을 마지막으로 봤었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이 세도 정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도 정치가 어떻게 전개되었고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것까지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 세도 정치가 어떤 문제를 가져왔느냐라는 게 중요한 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건 저 세도 정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세도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세도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조선 후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가문이 이제 권력을 독점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이 용어 자체는 조선 후기에 특히 이제 19세기 함명 혹은 이제 극소수의 건세를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던 파행적인 정치 형태를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세도가 하면 소수의 아주 힘 있는 권력 가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대체로 이제 외척 이제 왕비 집안이 굉장히 많은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외척을 중심으로 해서 세도 정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조 사후에 어린 순조 그리고 헌종이 이제 엄청 이제 초딩 저학년 때 이제 왕위를 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철종은 뭐 19세 때 왕이 돼서 성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사람은 별명이 강화도령이라고 했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이제 농사 짓고 있던 왕세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던 오히려 왕자 교육을 제대로 받은 어린애들보다 더 이제 이 왕실의 상황을 더 모르는 그런 사람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그냥 일반 농민과 다름없던 사람이 철종 강화도령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세도 정치 때 이 왕들이란 존재는 결국은 그냥 허수아비거든요. 그러니까 왕보다 더 위에 있는 세도가들에 그래서 그냥 별다른 힘을 가지지 못했던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음, 자, 이들이 우리 앞서 이제 비변사랑 연결해서 좀 보면 이 세도정치 시기에 비변사 등의 주요 관직을 독점을 하고 그리고 군령 이런 것도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자기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바탕에서는 일단 비변사가 모든 국정을 다 총괄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비변사만 하나 꽉 잡고 있으면 나머지 이제 모든 국정을 총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왕권이 너무나도 약화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 좀 가볍게 본다면 순조 때는 이제 안동 김씨 세력이었고요. 그 다음에 헌종 때는 풍양 조씨가 잠시 잡았다가 철종 때는 다시 이제 안동 김씨로 돌아온. 그래서 대표적인 세도 가문 하면 안동 김씨랑 풍양 조씨 가문을 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파평윤 씨라든지 이런 가문들이 있습니다. 자, 세도 정치의 폐단이라고 봤을 때 정치가 너무 개판이 됩니다. 이제 사실 인사권이라고 하는 거는 왕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관리를 등용하고 하는데 왕보다는 이 세도가에 잘 보이면 잘 샤바샤바 하면 충분히 관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뇌물을 주고 이제 관직을 사고 파는 매간매직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졌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제라고 하는 건 온갖 부정과 비리로 얼룩지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무실화됩니다. 과거제로 뽑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뽑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고요. 그거는 다 세도가에서 정해지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이 기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고 나머지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좀 몰락 양반들은 몰락하게 되는 그래서 잔반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아주 부유한 이제 평민이나 아니면 부유한 노비 출신 중에서도 부자 된 경우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신분을
족보를 사고 파는 이런 경우가 좀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신분제가 굉장히 뒤바뀌는 시기이기도 한 거죠. 조선두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낌을 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조선 전기가 뭔가 단단하게 성리학적인 질서로 딱딱딱딱딱 다져가는 느낌이었다면 조선 중기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이 조선 후기는 이제 양난을 겪으면서 완전히 모든 것들이 변동.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좀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연결시켜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관직을 매매해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게 물론 이제 중요 관직은 세도 가문들이 중앙에서 꽉 잡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관직을 매매해서 살 수 있는 대표적인 관직이 지방의 수령들입니다. 자, 지방의 수령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지방에서 왕의 대리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세금도 걷고 갖가지 뭐 행정, 사법, 군사권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 중에 특히 세금을 직접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요런 것들 때문에 삼정의 문란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직매매에서 지방의 사또가 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뭔가 내가 백성을 위해서 아주 좋은 지방의 사또가 될 거야.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막 나의 좋은 정치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탕가놀이가 될 가능성이 높았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그냥 세속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이제 큰 돈을 되게 벌고 싶은데 어차피 중앙에 이제 난 중요한 세도 가문이 아니라고 봤을 때 그러면 있는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저기 세도 가문에 이제 잘 보여가지고 관직을 하나 받습니다. 지방의 사또를 받으면 제가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백성들한테서 뜯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 대비 굉장히 좋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뭐 괜찮은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탕가놀이들이 너무나도 넘쳐났다는 거예요. 지방에. 자, 그런 게 실제로 드러난 모습이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제 세금 거두는 이 전정, 군정, 환정 요것들이 요 자체가 뭐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방에서 요걸 실제 거두는 이 지방에서 이 관리들이 결국은 중간에서 장난치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탕가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토지세 같은 경우는 자, 영정법이란 걸 시행을 하면서 부담을 좀 줄여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탕가놀이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이제 이 일결당 사두 요거는 뭐 그대로 놔두는데 그 대신에 뭐 운반비라든지 뭐 보관료라든지 쌀은 또 보관해두면 자연적으로 좀 썩죠. 그래서 그걸 또 보충해야 된다면서 또 수수료 뜯고 내가 옮기는데 너무 무겁더라. 밥 좀 사 먹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또 식비를 달라요. 그런 식으로 온갖 수수료를 말도 안 되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정의 문란이 좀 나타났고 굉장히 좀 극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군포의 문란입니다. 군정 같은 경우는 자, 우리 그때 배웠지만 실제로 군대를 가는 것보다는 대체로 옷감을 대신 냈죠. 그걸 이제 방군수포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세금처럼 이제 굳어지면서 균역법 시행하면서 또 두 필에서 한 필로 이제 부담을 좀 주었죠. 근데 문제는 또 중간에서 이 탕가놀이들이 장난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주로 네 가지 유형이 나타났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래 군역의 대상이 되는 건 16세부터 60세까지 성인 남자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면 백골증포라고 해서 백골 말 그대로 흰 뼈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을 뜻합니다. 사망자
죽었는데 사망자인데도 군포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 뭐 만약에 뭐 할아버지다 이렇게 치면 왜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뭐 네. 이 군포 이름 이 군적에 너희 할아버지 이름 올라가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뜯어버려요. 그리고 황구첨정이라고 황구라고 하는 건 노란 잎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기들이 처음 이제 태어났을 때 아직 피가 좀 덜 돌아가지고 약간 입이 노랗다. 입이 막 빨갛 입술로 이렇게 다 빨갛지만 되게 노랗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어린 아기를 뜻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런 아기들은 사실 16세가 안 됐기 때문에 원래는 군역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내 아이로 태어나는 순간 군적에 올려서 또 뜯어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황구첨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이거 못 내겠다 해서 도망가는 경우가 생겨요. 내 이웃이. 그러면 네 이웃이 튀었어. 네가 옆에 너희 집 옆집이니까 네가 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걸 리을 린자 써가지고 인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경우도 있고 대체로 옛날에는 같은 이 가문 사람들이 같은 성씨를 쓰는 요 동성 이제 좀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마을이. 그래서 내 친족이 이제 한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안 내고 튀어요. 그러면 찾아가지고 네가 사촌이잖아. 네가 내. 이제 이런 식으로 시켜버린 거. 그걸 이제 족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백골징포, 황구첨정, 인징, 족징 이렇게 군포의 문란 네 가지 유형이 대표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고요. 자, 요거는 뭐 방납의 폐단, 대동법을 시행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자, 딱 이제 탕가놀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군이 왜 이제 대동법을 시행했는가라고 봤을 때, 자, 각 고을의 진상과 공물이 각급 관청의 방납인에 맡겨. 그러니까 방납이라고 하는 건 납, 이제 공납을 바치는 것을 막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방납인에 막혀 물건의 값이 3배, 4배 혹은 수십, 수백 배까지 되어 그 폐단이 큽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중간에서 관리들이 실제로 이제 백성들이 구해서 이제 공납을 바치러 왔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대신 냈어. 나한테 바쳐. 이러면서 그 물건 값에 3배, 4배 아니면 수백 배까지 뜯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채인 것처럼 굉장히 큰 이자, 수수료 이런 걸 붙여가지고 백성들한테서 막 뜯어먹는 거예요. 이런 장난들을 너무 많이 쳤기 때문에 요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강해군이 대동법을 시행을 한 거예요. 이거 나와서 한번 봤고요. 그래서 대동법을 보면 처음에는 그냥 각 가구에 이제 부과된 형태에서 토산물을 내는 거였다가 이제 쌀이나 포, 돈 이렇게 조세가 급납화되는 거죠. 지금 세금 그냥 돈으로 지불하는 것처럼 바뀌게 됐고 기준이 각 가구에서 토지에 부과하는 걸로 바뀌게 됐다는 점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정부에서는 뭔가 돈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건 뭐 괜찮아요. 이 금액 같은 금액대로 어차피 받을 테니까. 근데 결국은 이 물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백성들한테서 이게 뜯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대신 사줄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 국가에서 고용한 상인이 바로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공자는 바칠 공자예요. 그래서 납품하는 사람, 정부에 이제 이 특산물을 납품하는 업자, 상인이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직접 시장에 가서 상인이나 수공업자에게 물품을 구입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공인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도 조선 후기에 이 상공업이 발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같이 연결시켜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황곡으로 넘어와서 황곡이라고 하는 건 갚을 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곡식을 다시 되갚는다 이런 뜻인데 본래는 이제 이게 세금이 아니에요. 기존에는 세금이 아니고 구휼, 그러니까 백성들의 가난을 구제하기 위한 일종의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기 쌀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정부에서
아주 값싸게 이제 쌀을 빌려주고 수확한 이후에 이제 그러면 또 먹고 살만한 게 좀 생기니까 그때 이제 약간의 아주 약간의 이자만 쳐서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가 이제 이 황곡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백성들이 먹고 살게끔 하기 위한 구슐 제도, 그러니까 일종의 복지 제도인데요. 이거를 그냥 세금처럼 변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릴 생각이 없는데도 빌려준다거나, 그러니까 안 빌렸는데도 그냥 빌렸다고 해서 막 뜯어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장부를 조작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정말 힘들게 빌리러 왔는데 그 주는 쌀에다가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온전한 쌀 한 가마니가 원래 한 80kg 정도 됩니다. 80kg면 대단한 거죠. 우리 지금은 보통 가족이 20kg 쌀 사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먹기도 하는데 쌀 한 가마니 80kg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절반 정도를 온전한 쌀을 자기들이 가져가고 중간에서 가져가고 그 안에 대신에 뭐 부피를 맞춰야 되니까 물이 쌀이나 겨 이런 거 막 넣어가지고 아니 모래를 넣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정말 저질이죠. 예, 그런 장난질을 쳐가지고 백성들한테 빌려줘 놓고 실제로 갚게 할 때는 막 10배로 뜯어먹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미칠 노릇인 거예요. 내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서 빌리러 왔는데 진짜 그런 거죠. 지금의 사채 쓰는 것처럼 오히려 그걸 갚을 수 없는 지경까지 굉장히 높은 이자가 막 되다 보니까 신체 포기각서 쓰고 막 장기 떼주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원래 세금이 아니었는데도 세금처럼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런 제도가 되어버린 게 황곡이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극심한 피해를 준 것이 바로 이 황곡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결국 몰락을 하게 되었고요. 뭐 대체로 다 막 도적이 되고 막 갑자기 산적이 되고 이러진 않았겠지만, 그냥 화전민이 된다거나 좀 몰락해서 약간 뭐 다른 집에 몸종 그냥 노비로 막 팔려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일부 농민들은 아예 농민봉기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는 거죠. 제가 이 삼정에 물러날 때마다 굉장히 슬픈 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참혹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본 사건, 그러니까 정약용이 실제로 이제 한 농촌에서 가다가 이 말도 안 되는 경우를 본 것을 이제 시로 만든 거기도 하거든요. 애절량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수업 때 뜻은 얘기를 해줬고요. 절 자르는 것이고 슬퍼한다. 그러니까 자른 것을 슬퍼한다 이런 뜻인데요. 자, 시아버지 주거 상복 이미 입었고 요거는 이미 죽은 사람한테도 뜯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백골징포죠. 그리고 갓난아기 배냇물도 마르지 않았건만 신생아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인데 얘도 뜯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황구첨정이죠. 그래서 3대 이름이 군적에 실렸다. 요 사실 한 명만 있어도 굉장히 부담이 컸다고 해요. 이 한 필 내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부담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3대면 3배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힘든 거죠. 자, 달려가 억울함을 호소하려 해도 번같은 문지기가 버티어 섰고 이정이 호통하며 단벌 소만 끌고 갔네. 집에 있는 소까지 끌고 갔답니다. 그래서 정말 참담했겠죠. 소가 없어지면 농사할 때 노동력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소가 없어지면 너무나도 큰 손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낙담했겠죠. 그래서 남편이 문득 칼을 갈아 방 안으로 뛰어들더니 붉은 피 자리에 낭자하여라. 자른 거죠 스스로. 내가 고자라니. 계속 이어서 나오기 좀 그런데 스스로 한탄하네. 아이 낳은 채로구나. 내가 죄다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슬픈 수준이 아니죠. 너무나도 참혹한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농민봉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세도정치다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도정치로 인해서 정치기강이 문란해졌고, 그래서 매간매직이 막 성행하게 되면서 탕가노리들이 판을 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삼정의 문란으로 이어지고,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이 너무나도 살기 힘드니까 봉기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기존의 뭐 농민들은 언제나 정말 오랜 역사 속에서 일반적인 이 농민들은 거의 정말 노예 같은 힘든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도 뭐 봉기를 일어난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네, 봉기가 일어나는 배경이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자,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사회 변동도 너무 크고 그만큼 사회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삼정의 문란으로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언 사상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초자연적인 거라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거라거나 이제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뭔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예언 사상이 유행을 했는데 후천개벽이라고 나라가 지금 새롭게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다는 예언 사상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을 했답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조선은 이미 백성들한테서 마음이 떠난 거죠. 와, 이 조선은 망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의 멸망을 예언한 여러 이제 예언서들을 모아놓은 책이 정감록이에요. 그리고 미륵은 우리 쭉 여러 수업 때도 얘기해왔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미래부처죠. 그래서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시아 같은 존재라고 보면 되는데 미륵이 나타나서 민중을 구한다는 미륵신앙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한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을 구원해줄 구원자 뭐 구세주 이런 것들을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살기 힘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지만 처음부터 농민봉기를 바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그냥 벽서라고 해서 벽에 낙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만약에 제가 요 양산의 수령인데 굉장한 탕가놀이에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채 보고 이 개 XX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낙서해 두는 거. 비방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 그리고 뭐 조금 더 강하게 나가면 세금 막 거들어 왔는데 거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는데 요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심하게 막 좀 학대를 당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거나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이제는 화가 쌓이고 쌓이다가 되게 힘을 모아서 들고 일어서게 되면서 농민봉기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농민봉기가 바로 홍경래의 난이 있습니다. 요 홍경래의 난은 사실 여러 농민봉기가 있지만 조금 이제 다른 농민봉기랑 특유 케이스가 있어서 좀 우리가 다루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람은 평안도 이제 정주 지방의 이제 몰락 양반이었습니다. 잔반 출신인데요. 조선 역사에서 보면 이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고 평안도 출신의 과거 급제자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홍경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도전을 했는데 번번이 낙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지역 차별이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불만을 품게 되면서 일으킨 운동이 홍경래의 난이에요. 물론 이제 요 지역 차별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그 조선시대 이 삼정의 문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맞물려서 복합적으로 일어난 농민봉기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일단 배경은 이 지역 차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좀 이 농민봉기의 좀 특징, 홍경래의 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단순하게 홍경래가 막 혼자서 막 이 지역 차별에 대한 걸 막 얘기하고 했으면 그냥 농민봉기라고 부를 수 없을 텐데 이 홍경래의 뜻에 같이 가담했던 하층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민들이 많이 가담을 했고 그만큼 이제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농민봉기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 한때 이제 청천각 이북을 장악하기도 했으나 요 청천각은 우리 살수 대첩할 때 그 살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살수의 위치에 대해서는 되게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과서에서는 청천각을 살수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요 지역에서 장악하기도 했는데 정주성 싸움에서 결국 관군에 패해서 진압됐던 사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대대적으로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평안도 저기 우리 좀 굉장히 익숙한 의주 보일 겁니다. 의주는 우리 기억하잖아요. 선조가 튄 곳이죠. 자, 대표적인 농민봉기 요 시기 때 임술농민봉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봉기를 다 아울러서 표현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의 농민봉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요 시대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봉기를 다 묶어서 표현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1862년에 단성이랑 그리고 진주에서 농민봉기가 먼저 일어났고요. 요걸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됐던 굉장히 세력이 컸던 농민봉기 중에 하나가 임술농민봉기입니다. 자, 그렇게 일어나서 왕조를 뒤엎고 막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이랬으면은 중국사처럼 굉장히 스펙타클한 이런 상황이 됐을 텐데 우리는 그런 시민혁명 같은 게 일어나진 않았죠. 우리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봉기도 결국은 다 좀 진압이 되고 끝나고 말아요. 그리고 농민봉기도 한계점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막 해결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그냥 당장의 이 세금에 대한 불만, 그 수령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고, 그런 걸 좀 해결해 주는 척 막 진압을 해버리면 좀 금방 진압이 되고 와해가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이 농민봉기가 너무나도 전국적으로 크게 일어나고 했던 것들 때문에 그래도 나름의 대책을 내놔요. 그것이 바로 삼정이정청이라고 하는 걸 설치하게 되는데 삼정을 바르게 하는 기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정의 문란을 제대로 이제 좀 개선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아주 큰 뜻으로 만든 기구였으나 이게 요 시대를 보면 알겠지만 제도나 법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요거를 운영하는 탄간오리들이 문제였잖아요. 요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걸 설치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여전히 농민들에게 수탈이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굉장히 큰 농민봉기들이 많이 나타나요. 일단은 요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